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 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3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오늘 새벽에 관세 관련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에 아찔했거든요. 미국 선물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시장 데미지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시장이 그래도 잘 견뎌낸 것 같고요. 갭 하락 이후에 시장이 좀 그래도 하락폭을 좀 낙폭을 줄이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 플러스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려했던 것보다는 낙폭을 좀 많이 줄이고 회복세를 좀 보이기도 했고 관세 영향에서 좀 벗어난 몇 가지 섹터들은 또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현재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좀 보면 미국의 선물이 아직까지는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4% 이상 급락을 한 모습이 아직까지 선물 시장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렇지 않게 오늘 그대로 폭락을 해버린다면 내일 아침에 또다시 약간 되돌림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일 같은 경우는 빅 이벤트가 하나 있죠. 11시에 탄핵 선고 관련된 결과가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좀 이렇게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닐까. 내일 상당히 조금은 조심스러운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또 아래 위로 변동성이 있다든지 일부 정치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 관련된 테마군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요. 오늘도 장중에 보시면은 약간의 그런 정치 테마군들 일부 인맥 관련주 빼고라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관련된 대북 관련 남북 경협이라든지 약간의 그런 쪽, 그러니까 약간의 대선을 생각하고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테마성으로 움직임도 장중에 있었다는 점이 역시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런 테마군 종목들이 조금 꿈틀거리더라. 이 정도로 시장은 또 볼 수도 있는데요. 글쎄요,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한국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좀, 어떤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무튼, 일단, 관세는 발표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강력한 관세 발표로 좀 시장은 분석을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악재인 또 섹터가 있고, 좀 상대적으로 관세에서 비켜난 섹터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선별적인 매매가 들어왔고, 낙폭이 더 크지 않고, 낙폭을 좀 줄이면서 또 마무리했다는 것도 약간 천정,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 부과 이슈가 관세 관련된 리스크의 천정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도 조금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석에 대한 자세한 분석 이게 어떻게 산업별로 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분석은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관세가 이것보다는 더 나쁘진 않을 거야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섹터별로 어떻게 관세 영향을 또 받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 자료가 좀 나온 뒤에 그것을 좀 더 보시고 좀 더 스터디를 해보시고 그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큰 틀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좀 그래도 다행이다, 어느 쪽은 좀 악재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반영을 조금 했다 이렇게 시장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시장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68.43포인트 급락 출발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2437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정무로 본다면 거의 저점입니다. 오늘 저점이었고 어제 제가 2450 전으로 락바텀 2400 정도를 놓고 2450 전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좀 사자가 들어올 수 있는 바닥권이 아니겠느냐라고 언급을 최근에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오늘도 이 정도 가격 수준에서 바닥을 좀 마련하고 반등이 나오면서 이 저가 매수세가 어쨌든 유입됐다. 기관도 일부 현물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를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낙폭이 좀 줄어들고 아래골을 달고 시장을 마무리했다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장 초반에는 갭 하락 출발폭이 굉장히 깊게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가 발표되면서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 출발했던 가운데 요소수와 히토류, 중국과의 무역 분쟁 이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고 일부 중소형 건설사나 조선, 강관업체 그리고 방산,
바이오, 음원 음반 이런 쪽에 제한적인 강세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관세부가 앞두고 베센트 재무장관의 관세 협상 발언에 기대감 속에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으로 했는데 이제 미국 장이 끝나고 거의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를 갑자기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미국 시장의 어제 상승은 사실 큰 의미가 없었고 시간 내에서 이렇게 선물 시장이 막 급락하는 모습들이 역시 나왔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내용을 요약해보면 모든 수입품의 기본 10% 보편 관세가 부과되고 무역 적자 상대국 등 상위국 등 특정 국가 추가 관세를 개별 적용했습니다. 중국은 34%, EU가 20%, 베트남이 46%, 한국이 25%, 캐나다, 멕시코는 근본 관세 조치에서 제외됐고요. 기존의 마약 밀매 및 불법 이민으로 부과된 25% 관세 적용이 됐습니다. USMCA 관련된 적용 상품은 0%고요. 미준수가 25%인데 에너지는 10%였고요. 자동차 부품, 의약품, 반도체, 핵심 광물 이런 부분들은 개별 품목 관세로 대응을 했습니다. 10% 보편 관세 4월 5일 발효 예정이고 개별국 고율 관세 4월 9일 발효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상대적으로. 자, 코스피는 예상치 상회한 관세율의 업종별 차별화가 보였고요. 내일 탄핵 심판 선고 이벤트를 또 앞두고 외국인 자금도 이탈이 지속됐습니다. 외국인은 오전 기준 순매도가 지속됐고 현물은 오전 기준 7천억, 선물은 1,400계약 이상 매도가 나왔고요. 현 선물 각각 5에서 6거래일 정도 연속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2,450포인트 전후가 12개월 후행 PBR 0.8배 초반 정도 됩니다. 해당 구간에 붕괴되면서 출발은 했지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업종별로 본다면 바이오와 방산, 조선, 인터넷 게임, 미디어 엔터 등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도체와 2차전지, 금융, 자동차 등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근데 2차전지 가운데서는 또 에코프로라든지 일부 몇 개 종목이 장중 플러스로 전환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업종 상호관세 품목 면제에 부각이 됐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각각 증권사 몇 개가 커버리지 리포트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중에 6% 이상 급등을 보였고요. 엔터미디어, 인터넷 게임 등 역시 관세 충격으로부터 영향력이 적은 업종으로 분류가 되면서 상승세 보였고 문화 수출에 관세 장벽은 없다는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방산과 조선도 미국 협력 기대감이 크고 특히 조선 업종이죠. 미국향, 특히 방산의 경우에는 유럽 중동 수출 아닌 호실적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향이 아니라 중동이나 유럽 쪽으로 수출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 조금 비켜나 있다. 이런 분석이 방산 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쪽에도 호실적 수출주라는 개념까지 부합되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토류 같은 경우는 중국 상무부가 미국 상호관세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보복관세 예고에 유니온 등 히토류 관련주가 움직였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상치 상회한 관세율과 내일 탄핵 심판 선고 불확실성이 지수 하방 압력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낙폭을 줄였습니다. 밸류에이션 하단은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오늘도 의미가 있다 보입니다. 코스닥은 미국 정부 상호 관세 발표에도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낙폭 축소했고 장중 플러스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관세 노이즈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엔터미디어는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오늘 DOU 같은 종목도 장중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3월 수출 발표 이후에 강세 흐름 보였던 화장품 의료기기는 관세 부과가 또 약간 투심을 위축시켰고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내일 예정이기 때문에 일부 정치 테마군이라든지 SK온이 미국 법인과 콜옵션 계약 체결 공시에 강세가 지속됐던 일부 종목 때문에 로봇 관련주도 일부는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베트남 증시 등 아시아 주요국 지수들과 미국 증시 선물은 관세 충격에 개파락 출발했고요. 상당히 크게 빠지기도 했는데 그러나 비현실적인 관세율에 오히려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오늘 받기는 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또한 오늘 관세는 캡이고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을 했죠. 자, 대들지 마라. 보복 관세 하지 말고 대들지 마라. 그러면 협상할 여지가 있다라고 오늘이 천정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까불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대들지 마라. 그게 조건입니다.
국내 증시는 주력 업종인 반도체와 의약품이 관세 범위 내에서 제외되면서 일본 등 주변국 하락 대비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증시 전반적으로 개장 직후에 저점을 형성한 뒤에 반등을 줬다는 점 의미가 있고, 트럼프의 상호관세 체제 선포를 계기로 단기적인 트럼프 관세 정책의 단기 정점은 확인한 것이 아니냐 판단을 일부 증권사가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내일 탄핵 심판 선고가 또 예고된 가운데 불확실성, 정점 통과 가능성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섹터별로 간단하게 본다면 전기전자 부품 관련된 업종이 약세였습니다. 베트남 상호 관세가 46% 부과되면서 삼성전기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안 좋았고요. LG이노텍, LG전자 등도 해당국의 생산 거점을 보유했기 때문에 전자제품 관련 기업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업종도 약세였습니다. 강달러 기조 장기화되면서 금융지주 자본 건전성 악화 우려가 부각이 됐습니다. 주주와는 차질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KB금융, BAK금융지주, 신한지주 등 금융업이 약세였고요. 자, 해운업종도 약세였습니다. 상호관세 정책 발표되면서 교육 둔화 우려가 있었죠. 해상운임 하락 불가피한 전망 때문에 HMM, 펜오션, 대한항공 등 해운과 운송 업종들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바이오 업종은 강세였는데요. 의약품 상호관세 품목에서 제외되면서 우려가 좀 일단락됐다 볼 수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환율 기조 그리고 신공장 가동 등으로 호실적 전망이 나타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급등각이 보였고요. SK바이오팜, 유한양의 리가켄바이오 등의 동반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엔터미디어 업종 강세였는데요. 트럼프 상호관세 관련된 무풍지대에 있던 SM, DOU 등이 상승세 보였고, 특히 DOU 관련된 부분들이 한 7% 이상 급등을 했죠. 카카오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아마 카카오 관련된 그룹들이 아마 이번 정권에서 조금 부침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더 강세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의 상대적인 상승 탑3 섹터는 제약과 IT 서비스, 운송 장비와 부품이었고요. 업종의 하락 버텀 3는 섬유 의류, 전기전자, 운송 창고였는데, 아마 의류 쪽에서는 OEM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번 관세에 악영향 부정적이다 보는 것 같고, 브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불확실성 해소 주간입니다. 탄핵 심판 결과와 조기 대선 여부에 따른 정책 관련주 등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관세 협상, 추가 관세 여부에 따른 업종별 차별화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내일 정도가 또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아직은 괜찮은 섹터와 그리고 타격이 좀 클 섹터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거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세 관련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살펴보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시장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표를 하나 띄워주신 미래에셋증권에서 보여주신 표인데요. 이게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입니다. 보시면은 중국 34% 등등 나와 있죠. 한국도 25%, 태국 36% 쭉쭉 나와 있습니다. 관세율인데요. 전 세계 보편적 10% 관세 부과를 하고 4월 5일부터 발효가 되고, 국가별로 할인된 상호관세, 디스카운티드, 리시포컬, 프로컬, 트랩 이렇게 해가지고 4월 9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국가별로 적용이 되고요. 상호관세가 적용된 이후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54%로 상향 조정됩니다. 멕시코, 캐나다는 이번 상호관세에서 제외됐고, USMCA 제외 품목에 한정해서 25% 관세 부과 예정입니다. 자동차는 25% 관세 발효가 되고요. $800 미만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부재했습니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죠. IEEPA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시행 예정이다 보입니다. 교육 상대국 대미 관세율 계산 근거는 3월 31일에 USTR에서 발표한 2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폴인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근거 법이 있다는 거고요. VAT, 그 다음에 보조금, 기타 무역 장벽 등의 비화폐적인 장벽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반도체 의약품 일부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품목 제한 이제 그게 포함이 안 됐고 별도의 부문별 관세가 적용될 예정인데,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이게 백악관에서 발표된 건데 이겁니다. 미국 법 제50편 제1702B에 해당하는 품목이라든지 무역 확장법
232조 관세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향후 232조 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금괴 등의 귀금속, 미국 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은 상호관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특히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은 두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 하나 보여주시면 스캇 베산트의 이야기입니다. 네, 미국 재무장관인데요. 관세로 패닉 상태에 빠지거나 보복 관세 하지 마라. 보복하지 않는 한 현재 수치가 최고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들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니네들 좀 봐줄게. 자, 협상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좀, 논조가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약간 불편하죠. 네,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대들지 마라. 보복관세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협상해 줄 테니까 일단 대들지 않으면 좀 봐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뭐 천정을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이것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뭐 지금 이야기되는 게 유럽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보복관세를 지금 한다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비스업에 대한 보복관세가 EU 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조업에서 나오는 적자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비스에서 막대한 흑자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에 대한 막대한 무역 흑자를 숨기고 제조업에 대한 적자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서 관세를 때렸다는 그런 반응이 많고요. EU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복 관세를 하면서 미국의 서비스업에 대한 보복 관세가 조만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해외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EU 쪽에서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국도 어느 정도 발끈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도 관세는 완전히 이제 천장으로 끝났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보기에는 아직은 약간의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EU나 중국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울투자증권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세부과 확정 시에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간단한 코멘트를 냈는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LNG 수입 확대, 외국인의 원전 소유 제한 완화를 통한 에너지 협력 강화, 그리고 미국산 농산물 및 육류 수입 확대, 그리고 미국의 수입 비중 상위인 의약품과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 기지의 미국의 이전, 뭐 이런 것들이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좀 카드가 아닌가라는 간단한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증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 도입을 발표했다는 거에서 하나증권에서 일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코스피 12개월 예상 PBR 3월 31일 기준에 2,481포인트 기준으로 PBR 기준 하나증권에서는 이 2,481포인트가 PBR 0.8배에 속한다. 물론 0.8배는 회사마다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하나증권에서는 코스피 12개월 예상 PBR 3월 31일 2,481포인트가 0.8배 정도 수준이다. 최근 저점은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연준 기준금리 인상 진행됐던 22년 10월 0.78배 정도인데 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코스피 저점은 2,410에서 2,420포인트 정도 수준을 볼 수 있다. 예, 다만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이미 적용 중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목재에는 상호관세를 추가로 부과받지 않는데 한편 미국 경제 제재나 긴급 권한이 기본적인 인권, 인도적 활동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정된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품목에는 반도체와 의약품도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와 반도체가 이미 관세 부과 우려를 반영해서 주가가 선반영해서 하락해 있고 발표된 상호관세 적용 대상이 아님을 가정한다면 지금 하락 시에는 시장에 대한 매수 기회로 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0.8배 기준이 뭐 회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2,400포인트 초중반 정도의 저점에 대한 매수 이야기는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오늘 장중에 저점이 2,437포인트, 아마 시초가 부분이 장중 저점이었을 것 같은데 며칠 전 미래에셋증권에서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 12개월 선행 PB 기준 0.8배에 해당하는 코스피 지수는 2,436포인트로 단순으로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일단 시작은 바닥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정도 0.8배 기준에서 바닥을 만들고 투자 심리가 안정되면서 개인의 저가 매수세의 낙폭을 축소하고 있다고 오늘 장중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00포인트 전후로 뭐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2437포인트 정도 주고 장중 반등이 나오면서 2480포인트 언저리까지 일단은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다라고 시장은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관세 부과나 그 다음에 미국의 선물 지수 빠진 폭에 비하면 한국 증시가 상당히 강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섹터별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와 기술주의 하락입니다. 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세 이슈는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미국 무역 분쟁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 시간 내에서 엔비디아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AMD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도 반도체 업종이 약세를 시간 내에서 보였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도 급락세를 기록했다고 장 후반 시간 내에서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IT 대표주,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LG이노텍, 삼성전기, LG전자 이런 식의 베트남의 이런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쪽도 영향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웹젠이나 NC소프트 등의 게임, 모바일 게임들 테마도 일단은 성장주로서 하락세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트렌드 포스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를 좀 보여드리면 DRAM의 에버리지 스팟 프라이스입니다. 지금 트렌드 포스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PD님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 DRAM 쪽인데 현물 시장에서 공급을 계속 제한하면서 DDR5와 DDR4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DRAM 쪽이고요.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낸드입니다. 낸드 쪽 보시면은 생산 감축으로 인해서 현물 시장에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공급 감소와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약간 거래량이 축소되긴 했지만 최근에 공급 감소 영향을 받으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DRAM과 낸드가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업황이 반도체 쪽이 좋아지는 것은 맞지 않을까? 레거시 쪽에 여러분들은 좀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디지타임즈 아시아 쪽에서 나온 헤드라인인데 CXMT죠. 자, 이 최근에 현물 가격에 DRAM의 현물 가격에 낙폭을 계속 키워왔던 가장 큰 쪽이 CXMT가 그 원유 아니겠습니까? 이쪽에서 이제 가격을 막 후드려 치는데 이 디지타임즈 아시아 쪽에서는 메모리 시장이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CXMT 같은 경우도 지금 DDR4의 가격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레거시 쪽에 DDR4까지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가격 인상 쪽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게 보입니다. 최근 DRAM과 낸드 프레시 제품의 현물 가격이 한 달 동안 반등세가 보였고요. 제휴사들이 가격 인상을 발표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전환이 됐고 CXMT가 DDR4 제품 가격 인상, 그러니까 DDR5도 그럴 수 있는데 DDR4까지, DDR4는 되게 약했거든요. 이것까지도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 나오니까 이 CXMT가 결국 여기까지 나온다면 메모리 쪽에 역시나 가격이 올라가는 건 추세가 맞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메모리 마켓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JP 모건에서 이야기가 나오겠는데 메모리 업황은 단기 침체 종료와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레그신별 사이클이 예상보다 짧게 기존에 6에서 7개 분기 정도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4개 분기 만에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DDR5 전환 가속 그리고 서버 수요 회복과 재고 조정 완료로 인해서 가격 반등을 기대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올리고요. SK하이닉스 최선호주로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HBM도 26년까지 강한 수요가 지속될 거로 봤고요. 26년 HBM 수요는 올해 대비로도 47% 급증할 것으로 봤고 이를 위한 추가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GPU에서 에이직 반도체 순으로 그러니까 맞춤형 반도체 순으로 수요가 확대 예상되고 있고 2분기 중에 26년 주문 가시성 확보가 주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DRAM 가격은 25년 연간 13% 상승, 26년에는 5% 상승 전망을 했고 낸드 가격은 공급 통제로 반등 중이지만 가격 탄력적 수요 특성으로 중장기적인 상승 지속성은 아직은 좀 불확실하지만 근데 어쨌든 낸드는 단기적으로 또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DRAM 캐펙스는 25년 18%, 26년은 7% 증가할 전망이고요.
낸드는 투자 축소 기조로 봤습니다. 그래서 AI 메모리나 전통 메모리 투자 전략은 역시 관련해서 최근 2개월간 레거시 중심의 반도체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AI 중심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HBM 증가, HBM 관련된 증가되는 것이고요. AI 노출이 높은 기업이 또 고블레이션 관련된 지속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레거시도 상당히 좋을 수 있고 AI 노출이 높은 반도체 기업들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JP 모간도 일단은 상당히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엔터와 음원 음반 쪽입니다. NH투자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망을 포지티브로 유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 관세, 중국, 외부 환경이 우호적이라는 점도 차치하고라도 산업 자체의 성장 사이클을 긍정적인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을 했죠. 그래서 연초 이후에 낮은 관세 위협이 주는 안정감과 고환율 환경에 따른 수혜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된 기대감이 삼박자 어우러지면서 대체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으로 오히려 공매도가 만약에 나타나면서 단기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주가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엔터 산업의 12개월 선행 PER 추이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엔터 44, 짙은 파란색은 엔터 44를 말하고요. 약간 옅은 파란색은 하이브를 제외한 엔터테인먼트 3사인데요. 밸류에이션 본다면 이렇게 파란색을 본다 하더라도 짙은 파란색을 본다 하더라도 과거 대비 약간 저점을 형성하면서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발 리레이팅이 지금 기대된다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25년 중국 시장인데요. 올해 예정 진행 예정인 글로벌 아티스트 중국 공연입니다. 지금 원 리퍼블릭, 그 다음에 에드 쉬어런, 그 다음에 엑스트리, 캐시, 그 다음에 쭉쭉 나온 모라이어 캐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일러 스위프트도 있네요. 그래서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쪽에 해외 쪽에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일단은 중국에 현지 공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열리고 있는 것 같고 다음 표 보여드리면 중국 내 대형 콘서트 공연 횟수가 24년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약 3,500회 이상으로 약 이렇게 중국 내 대형 콘서트 공연 횟수가 23년 대비로도 1,000회 이상 늘어났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대형 콘서트 관객별 인근 도시 관광 지출 금액인데 자, 중국 정부는 이걸 원할 겁니다. 콘서트가 들어와서 이 내수 소비가 좀 더 진작되기를 원할 것인데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외부 관객이고요. 지역 관객은 이렇게 회색 막대 그래프를 보이는데 일단 외부 관객이나 내부 지역 관객도 역시나 이렇게 가격 구간별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형 콘서트 관객별 인근 도시, 그러니까 관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근 도시로 여행도 오기도 하고 내부에서도 호텔, 숙박, 그죠? 그 다음에 레스토랑 이런 쪽에서 내수 진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보여드리면 DOU의 구독 계정 수 추이 추정입니다. 이게 파란색 실선 보시면 전체 구독자 수가 1분기에 많이 늘었어요. 24년 대비해서 DOU가 많이 늘었고 오른쪽 보시면 위버스의 MAU 추이입니다. 보시면 위버스도 상당히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DOU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아마 중국 쪽에 팬덤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DOU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7% 이상 DOU가 주가가 올라갔고요. DOU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연결로 이렇게 좀 더 DOU의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SM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에 상당히 좋은 그림으로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다 보입니다. DOU 영향을 아마 SM이 받을 것이다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제품을 갖는 기본 관세 부분에 대해서 엔터 이 부분이 관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관세 무풍지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DOU를 포함해서 큐브, 엔터, 카카오, YG 플러스, SM 하이브 등의 엔터, 음원, 음반 쪽이 상당히 좋게 흐름이 나타났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중국 시장이 좀 한국에도 열릴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우리끼리 말하는 한한령이 좀 해제될 수 있다.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 이런 근거인데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쪽의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장각의 공식 웨이보 계정에서 업로드된 내용을 미래에셋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자, 요런 중국 내용이 쭉쭉 나와 있다는 점이고요. 자, 요거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 표 보여드리면 한국 이야기로 초대장입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김원석 감독님, 임상춘 작가님, 그리고 폭삭 소가수다의 제작자 및 주연 배우 여러분 등 해서 장가계 씨의 문화관광방송체육국에서 이렇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대장 원본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왜 이제 이유가 있느냐.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16화에서 애순이 문소리가 관시 김혜준에게 장가계 여행을 언급을 합니다. 친구가 장가계 여행 갔다 왔다고 자랑하더라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내용 중에 장가계 여행을 언급했다는 거죠. 이게 약간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뭐 내용적으로 약간 서로가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중국 내 폭삭 속았수다 인기가 매우 우수하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폭삭 속았수다 IP는 넷플릭스 소유이고 제작사는 펜 엔터테인먼트인데, 아이유가 또 카카오 엔터 산하의 이담 엔터테인먼트 소속입니다. 한국 컨텐츠를 활용한 소비 진작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따라서 이 장가계 쪽에 관련된 이슈에서 아까 초대장 관련해서 장가계 시의 문화관광방송체육국에서 초대장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에 이렇게 초대장을 보냈다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웨이보 계정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국의 문호 개방이나 한국과의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등의 주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삼는다라는 밀셋증권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K-팝 공연도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밀셋증권에서도 해줬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입니다. 방한 외래 관광객 추이인데요. 이 보시면은 회색 막대,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 두 개, 1월과 2월이 회색 막대 그래프가 있죠. 3월부터는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습니다만, 자, 이게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방한 외래 관광객 추이인데, 23년 대비로도 오렌지 색깔을 보이는 24년이 월등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25년 회색으로 본다면 작년 24년보다 1월과 2월이 월등하게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한 외래 관광객 추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중국인도 들어올 수 있고 일본인도 들어올 수 있고 각각이 많은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방한 관광객 추이가 점점 더 회복이 되고 굉장히 높게 들어온다는 거죠.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보입니다. 외국인 환자의 주요 국적입니다. 강남 쪽 등을 포함한 피부과나 여러 가지 의료 관광 이런 쪽 관련된 인데, 일본 사람들이 44만 명 이상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일본인들이 지금 강남 피부과 가면 일본인 대응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전담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죠. 강남의 피부과에 일본인 대응 전담 직원들이 다 포진되어 있다. 예전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일본인 관광객을 대응하는 전담 상담원이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외국인 환자 주요 국적이 24년 봤을 때 일본이 1위입니다. 44만 명 이상이고요. 중국이 26만 명대, 미국이 10만 명, 대만이 8만 명, 태국이 3만 명 정도 수준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117만 명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래 관광 추이가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종목이 좋죠? 네, 어떤 종목이 좋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종목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방한 외국인이 많아지면 사후 면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편안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울투자증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의료 관광은 117만 명으로 집계됨에 따라 전년 대비 93.2% 급증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적별로 일본, 중국 이런 순으로 봤는데요. 피부과 비중은 전체 중에 56.6%입니다. 피부과 비중이. 그리고 성형외과 비중은 1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의료 관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허가 제도나 관련 정비가 이렇게 시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비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 또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관광도 하면서 이렇게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의료 관련된 쪽에 이렇게 필연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다울투자증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투자증권에서 최근에 섹터별로 봤을 때 이렇게 관세 부과됐는데, 문의를 많이 줬던 게 결국은 담당 애널리스트한테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많이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공장이 많이 있는 기업은 음식료 같은 경우는 CJ 제일제당과 농심과 풀무원 등이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에서 조금은 유리한 거죠. 그리고 화장품으로 본다면 코스맥스, 오늘 장중에 코스맥스가 상당히 좋았죠. 코스맥스나 한국콜마가 되게 좋았습니다. 오늘 장중에 주가 상당히 좋았죠. 한국콜마. 그래서 화장품은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와 잉그루드 랩 이런 쪽으로 봤는데, 자, 2분기 들면은 선 제품까지
10%까지 올라오면서 성수기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콜마가 좀 눈에 들어오고요. 오늘 NH투자증권인가요? 아마 한국 콜마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 가운데 ODM사들, ODM사를 상당히 좋게 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미국 쪽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 코스맥스, 한국 콜마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봐야 된다 이야기 나왔고, 섹터 애널이 한화투자증권에서는 관세 관련한 판단은 화장품 산업의 경우에는 트럼프 1기 때 미국에서 사실상 중국산 수입 제품이 퇴출되어서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영향력은 미국에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음식료 산업의 경우에는 K푸드 자부심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 음식료가 서구권에서는 아시안 푸드의 범주로 매대에 진열되고 소비되기 때문에 중국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서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결국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료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때문에 미국 현지 공장 유무가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5, 6개월간 브랜드사들은 관망하고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ODM 3사, 코스맥스, 한국 콜마, 코스메카 코리아와 인그루드 랩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관세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브랜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한국 생산과 미국 생산 득실을 계산해보고 수주의 변화가 이제 확인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둔 OEM, ODM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화투자증권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관련된 소비 관련주는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등각을 보였고요.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빠지지 않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한국산 제품에서 관세율을 적용하는데 의약품을 비롯한 일부 품목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죠. 여기에 대해서 신영증권에서는 의약품이 관세 부과를 피한 가운데 자국산업보호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확인됐으므로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이슈이지만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국내 제약바이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신영증권에서 리포트를 썼습니다. 대형 바이오 의약품 CDMO가 활발한 나라는 EU와 스위스, 싱가포르, 한국인데 여기에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한국의 25% 관세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높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원료 의약품이나 완제 의약품 어디에 적용하든 국내 기업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번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서 의약품이 제외되면서 그동안 관망 심리에 주가가 약세 보였던 제약바이오 종목은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긍정적인 리포트를 썼습니다. 여기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유한양행,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등등 바이넥스, 그 다음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까지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다고 보입니다. 자, 아까 소비 관련해서는 의류 관련 쪽은 OEM, ODM이 조금 더 부정적이라 말씀을 드렸죠. 신한투자증권에서 아마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의류 쪽은 OEM사가 조금 부정적이다. 오히려 브랜드사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본 것 같고요. 화장품 쪽은 OEM, ODM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섹터입니다. 상호관세 발표 속에 결국은 자동차 관련해서 2차 전지까지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세 이야기는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장벽의 결과로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81%가 한국에서 생산됐고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 대를 미국에 파는데 GM은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면서 이런 여러 경우에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서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3일 현지 시간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일부 2차 전지, 전기차,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이야기입니다. 이게 표가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아주 작은 글씨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잘 보입니다. 다음 표 보여주세요. 자, 테슬라의 판매량인데 아마 1분기인 것 같습니다. 1분기에 33만 6,681대 정도를 판매를 했다고 보이는데 컨센서스가 37만 7,590이 됩니다. IR 취합 평균치인데요. 거기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22년 이래 최저치까지 1분기가 급감을 했고요.
이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수치이고 22년 2분기 이래 가장 낮은 분기별 총계입니다. 또한 39만 대 이상 판매될 것이라는 애널리스트 예상치도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다른 아까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도 보면 3월 달에 이제 관세 이슈 이전에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은 오히려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상당히 좀 아파 보이죠. 왜냐하면 이 도지 수장으로 가면서 제대로 이렇게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테슬라 쪽이 상당히 좀 못 팔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상당히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로도 1분기에 판매량이 상당히 저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지만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ESS입니다. ESS. 테슬라가 25년 1분기에 ESS가 10.4GW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지난 분기보다는 조금 처지긴 했지만 상당히 양호한 ESS 관련된 쪽이 나오는 거죠. 아마 전년 대비로는 156% 증가한 것이고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분기 실적입니다. 전 분기가 역대 최고치가 나왔었죠. 상하이에 새로 건설된 메가팩 공장은 이번 분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에 에너지 전산 장치 배치가 ESS가 아마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SS 관련주는 또 상당히 좀 주목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가 아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로 돌아갈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 보여주시면 일론 머스크죠. X 계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도지를 떠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죠? 가짜 뉴스라는 거죠. 네,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도지를 떠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는 도지 떠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들리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떠나지 않고 본업에서 약간 뭐랄까 상당히 좀 딴짓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주가에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도지 떠난다는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정적이겠죠. 이것이 1분기 판매량도 별로 안 좋았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한투증권에서 리포트를 썼는데요. 물론 각 증권사마다 뷰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한투증권에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관세 영향 대해부라는 리포트를 썼는데 트럼프에 맞서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투증권에서는 자동차 업종의 투자 의견을 더 좀 중립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현대차 기아 투자 의견도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트럼프 1기와 2기의 자동차 업종 수익률을 트럼프 당선일 전으로 보면 데칼코마니처럼 역사가 반복되고 있고 관세 부과 이후에 주가가 쭉 1기 때는 빠지더라. 근데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거치는 분위기에서도 시장 전체 대비 상대적인 수익률이 자동차가 별로 안 좋았죠.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세율 관련된 예측을 통해서 실적에 제한적인 예상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일단은 조금 더 하향 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향 조정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실적으로 봤는데요. 현대차, 기아 모두 원화 약세 심화로 비교적 양호한 이익을 나타내고 있지만 감익 현상이 뚜렷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영업이익에 대한 감소세가 지속된다고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감익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약간 더 투자 의견을 좀 낮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만 업종 탑픽은 한투증권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높은 현지화율이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가장 적고 USMCA 규정을 충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한 상황으로 현대모비스를 꼽았습니다. 전년 말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미국 내의 BSA나 PE 시스템 공장들의 가동률 개선이 되면 관세 대상 금액은 지금보다 더 축소될 가능성으로 봤고요. 현대모비스는 전장 중심의 모통 성장에 따른 핵심 부품 흑자 전환 그리고 난 캡티브 비중 확대로 완성차와는 달리 장기적으로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상대적으로 좋게 보고 탑픽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입니다. 오늘 역시 히토류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60% 그리고 정제된 히토류 공급량이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 악화 전망 속에 히토류 관련주가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국 등에는 기본 관세 이상인 34% 관세 부과를 했죠. 근데 중국도 발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무역 관련 이야기가 갈등이 나오면 히토류 관련된 이야기는 항상 테마군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도 하락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강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1억 3천만 원대까지 반등을 줬었는데 발표 이후에 1억 2,200만 원대로 급락을 했고요. 달러 기준으로 보면 88,000달러를 상회하다가 이내 82,000달러까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 시간 오늘 10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은 83,500달러에서 거래 중이었고 업비트 기준으로는 1억 2,400만 원대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생각보다 세게 매겨지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비트코인이 가격을 빠졌고 여기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주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당정이 산불 피해지에 조립주택 2,700동 설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듈러 주택 관련주가 주가 좋았죠. 특히 오늘 금강공업이 눈에 띄게 괜찮았고요. 자연과환경, SY 등의 모듈러 주택 관련 테마군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재지역은 빨리 지원이 되면서 이 여러 가지 난민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도록 좀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정부의 3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요청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현장에 지원이 빨리 복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민 지원이 절실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하루 앞두고 정치인맥 관련주가 주가가 움직였고요. 뭐 누구 뭐 정치인맥 관련주는 좀 차치를 하고 그 외에도 과거 최근에 윤석열 정부와 약간 뭐 마찰을 좀 이루었던 걸로 보이는 카카오 계열사 이런 부분들은 좀 상승세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대선 구간으로 접어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정책 이슈가 있죠. 특히 이제 새로운 대선 구간이 되면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일자리 취업 관련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 관련되는 뭐 대성창투나 오픈롤 등의 일자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엔젤 산업, 출산 장려 정책 늘 따르죠. 뭐 그런 것들 테마군을 포함해서 신문 방송 테마군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세정시 이전 관련주, 유라테크나 프롬파스 등의 세정시 이전 관련주도 상당히 움직임이 있었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테마군이기 때문에 뭐 이게 추세적으로 좋다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내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선 국면으로 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테마군들이 역시 같이 움직였고요. 남북 경협 관련주 아란티 같은 경우도 주가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대선을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정책으로 좀 더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테마군들을 자극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